주간 똑똑똑입니다. 기성세대 담론을 넘어서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죠.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년 여성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궁금해하시는 정치인분들이 많으신데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다면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도 개관올러의 이진송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주간, 기념 주간을 맞아서 장애인의 날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오늘은 장애인의 기본권, 공존 이런 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양재 활동가께서는 제가 장애인의 날, 장애인 기념 주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계세요. 지금 뭐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네, 저희는 저희 단체나 혹은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동료분들은 이 날을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애차별 철폐의 날로. 인데요.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복지나 반짝하는 잠깐의 관심이 아니라 이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해 주목하고 이것에 대해 함께 연대하고 저항하면서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하자라는 제안으로 이 이름을 제안드리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장애인의 날, 그럼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그쵸. 장애 철폐, 이건 차별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아, 우리도 잘못한 게 있구나 하고 이걸 철폐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달라. 지금 그런 얘기시군요. 용어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개념이 사실 들어가죠. 예.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말하는 장애 인권 운동가들이 말하는 의제가 탈시설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 여기서부터 얘기가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이진송 편집장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일단 탈시설 운동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걸 당연시 여기는 걸 넘어서 이제 시설 밖으로 나와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자는 운동의 일환인데요.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이 이제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족에게 전담을 하거나 시설에 분리시키는 게 너무 당연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니까 특수한 공간에 분리하고 격리하는 게 당연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아닌 곳에 장애인을 봤을 때 굉장히 비장애인들의 공간을 침범했다고 느끼고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거나 불편함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설로 분리된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나 경험을 박탈당하고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라는 인식이 넓게 퍼지면 결국엔 이 범위가 점점 확대돼서 이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좀 더 취약한 사람들을 향한 격리나 분리를 당연시하는 사회로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이 사회를 시설과 시설 아닌 곳으로 구별짓는 이분법을 넘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그 지점이 탈시설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탈시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양재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탈시설 운동이라는 건 결국 장애인은 능력이 없으니 혼자 살 수 없어라고 말을 할 때 사실 우리 모두가 혼자 살 수 없고 장애인이 자립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이후에 이 탈시설이 더욱 대두됐었는데요. 이 코호트 격리, 동료 집단 격리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맞아요. 시설 내 수용자가 사망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2020년 12월 9일 기준으로 코로나 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이 21.5%라고 하는데 21%라고 하는데 그래요. 사실은 장애인의 전체 인구 중에 5%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인 거죠. 그러네. 평소에 장애인의 비율에 비해서 사망자의 비율은 높은 편이네요. 네, 굉장히 높은 비율이 놀라운 통계네요. 예.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1,486명 중에 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이 777명으로 과반 이상이거든요. 반이 넘네요. 네, 정말 심각한 이건 어쨌든 수준이죠. 장애인이든 아니든 시설에 계셨던 분들의 사망률이 높다. 네. 이런 면에서 코로나 이후에 이 의제 함께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 이건 지금 놀라운 통계 수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지금 시설로 이렇게 격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제 돌보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가족들이 호소하면서 이제 이런 시설들도 마련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들의 자립을 그러면 탈시설이 됐을 때는 뭔가
시스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탈시설만 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이건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 일단은 이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이나 이제 그 운동가들이 말을 하는 게 일단 네. 주택 지원 서비스 같은 게 있고요. 지원 정책에서 주택. 네, 그리고 퇴소자 정착금 지원이나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공공 일자리 지원 같은 것도 요구를 하는데 이 경우는 또 이제 다양하게 그 다르게 접근을 할 수 있긴 해요. 꼭 이제 일을 해야만 같이 그 사람이 같이 있고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공공 일자리 지원 등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4월 20일에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대회가 열렸는데 네. 이 뮤지컬 레 미제라블 오리지널 팀이 순회 공연 중에 같이 연대 공연을 해서 굉장히 온라인상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네, 이 대회에서도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발달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선거권 보장이 있거든요. 사실은 선거권은 원래 있지 않나요? 선거권은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어떤 발달 장애인들이나 그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선거 홍보물이라던가 투표 용지라던가 예를 들면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있는 투표 용지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장애인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선거 현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권리나 지원을 요구할 때 이제 삭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점을 이제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동권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자립을 하려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재희 활동가께서 좀 보충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동권 문제는 사실 2001년에 리프트 추락 사고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이슈긴 한데 맞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2017년에도 사망 사고가 벌어지기도 해서 공간들이 좀 그렇게 돼 있는 공간들이 많죠. 불편한 공간들이. 얘기 좀 더 들어보죠. 지금 노동권, 선거권, 이동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준석 편집장께서. 네, 그렇죠. 말씀하신 이동권 부분에서는 아까 말한 저상버스나 혹은 엘리베이터, 지하철 엘리베이터 전면 도입에 대한 이슈들을 좀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 실제로 뭐 전면 도입의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으나 사실 이런 시장 선거나 이런 정권 변화들로 인해서 얼마나 가능할지는 되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네. 사실 제가 탈시설을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건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제도 혹은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전반이 노동을 할 수 있는 혹은 이런 생산성을 갖춘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연금이나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들 대부분 그렇고 월급에서부터 이제 나가니까 기초가.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장애를 가지지 않고 청소년이 아니고 대개는 남성이 많은 이런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 자체가 좀 부조리 하고 이런 생산성이 없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가족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엔 기본소득 같은 제도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들이 이런 생산성에 부합하지 않은 몸을 가진 이에게도 경제적인 시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복지가 그걸 베이스로 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그 복지 얘기하시니까 장애 등급제, 뭐 부양 의무자 기준 이것도 뭐 완전히 폐지하라 하는 요구들도 있는데 사실 생계 지원 이걸 받으려면 뭐 증명서를 많이 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같은 것도 좀 까다로운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장애 등급제를 설명드리자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장애인을 나누고 등급별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률적인 서비스 안에서 활동보조인 같은 필요한 돌봄이 필요함에도 이것을 받지 못해서 사망에 이른 장애인들의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장애인 동료들이 함께 투쟁을 한 끝에 이걸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라는 대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충분한 돌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2019년 6월 12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바탕을 둬서 장애인 2,520명의 활동 보조 시간을 모의 평가했을 때 조사 대상의 34.4%가 현재보다 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애 등급제 폐지는 단순히 어떤 등급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 장애인들에게. 구분하지 말고, 네, 구분하지 등급으로 말고. 나누지 말고. 네, 근데 이것에 필요한 복지망을 갖추려는 후속적인 국가 대책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보다 그러면 복지가 도리어 더 줄어들어 버린 거군요. 네, 그렇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장애 등급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부양 의무제가 있어요. 이 부양 의무제 때문에 현행법상 생계나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 등에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가족 관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뭔가 제도적으로는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걸 또 어떻게 입증하느냐도 굉장히 좀 모호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양 의무제 때문에 이제 사실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국가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가 필요한 이유가 가족 중심 복지와의 결별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소수 사회적 약자들한테 빈곤의 책임을 떠넘겨온 게 가족한테 이거를 떠넘겨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폭력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를 해서 이제 가족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인정받고 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서 뭐 장애인들도 등급으로 나눠서 차별했듯이 이건 또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보는 복지를 마련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사회 속에서 생각해 보면 탈시설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장애인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청소년기에 이제 장애인들이 따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 또래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는? 그쵸. 사실 청소년기에 많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의 60.5%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들 주변에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 공간이 어땠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재학을 할 때도 장애를 겪고 있는 친구나 동료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되게 따돌림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무척 많았었고 그러한 것들이 되게 일상적이고 장난으로 포장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저의 고민은 사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인기가 많은 학생들에 대한 지점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그건 어른들이 정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공부를 잘한다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의가 바르다거나. 근데 사실 장애인이라는 존재는 그러한 규범들에 저항하고 비껴가는 존재이기도 하잖아요. 뭔가 장애를 가진 이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근데 그건 사실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하려는 학교의 문제이기도 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했을 때 장애인의 10명 중에 5명의 최종 학력이 중졸 이하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공적인 교육마저도 장애인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 장애인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이 있다면 공교육이라는 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던져주신 것 같고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네, 일단은 이 사회랑 또래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는 적절한 교육을 받거나 원하는 선택을 할 자유를 빼앗기는 건데 이런 학습권 침해가 이제 전체적으로는 선택의 자유를 뺏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차이를 겸하고 존중하는 그런 기회를 뺏는 거라고 보는데 요즘에 이제 특수학교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청소년들이 이 경우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어떤 인프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저 장애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교사가 부족하거나 인솔교사가 부족해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을 이제 우리의 공간이나 학습권을 침해한다 장애인이 소수자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고 오히려 이걸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요즘에 이제 왕왕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공교육에서 제공해야 하는 경험들이 바로 이런 어떤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공존할 것인가를 배우는 그렇죠. 건데 네.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몸들만 모아놨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거나 굉장히 그 안에서 잘 행복하게 사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름을 경험하고 볼 그 기회가 없어질수록 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별과 그렇죠. 예, 폭력이 있거든요. 저희 때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한 친구들을 부르는 별명이나 혐오 표현이 장애인이었어요. 별명을 그렇게 부르면서 상대를 그렇게 타자화하고 괴롭히는 건데 사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비장애인들만 모아서 공교육을 제공을 하고 장애인을 여기에서 이제 삭제시키는 게 과연 어느 쪽을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진지하게 해봐야 할 거라고 그렇죠. 예, 생각을 합니다. 그 공교육에서 과연 무엇을 중요시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지금 두 분이 던져주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지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약자를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할 것인가가 결국은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 우리도 언젠가는 그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함께 살아간다는 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제 두 분한테 이제 해결 방법을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죠, 그럼.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존,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런 어떻게 새롭게 좀 생각해 봐야 될지. 오늘 KBS에 오면서 KBS 앞에 건물 계단에 올라가면서 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왜 계단밖에 없나? 네, 맞아요. 장애인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KBS에서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이동권 투쟁이나 장애인의 삶의 생존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뭐 허구한 날 시위한다, 불법으로 시위한다, 과격하다, 무섭다, 떼쓴다 혹은 이런 식으로 불법적이고 당사자들이 하는 시위이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도 장애인들이 어떤 지하철을 막고 농성을 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소수자들이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다수자들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저는 되게 누군가의 생존권에 대한 주장, 누군가의 삶의 권리에 대한 절실함이 누군가에겐 그냥 불편함으로 여겨지기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사회에서 순응하는 착한 혹은 뭐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만 투쟁하는 내 삶을 잘 살겠다고 선언하는 이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나쁜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니들이 장애인을 욕먹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도와줘야 할 불쌍한 존재에서 같이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이들의 부당함에 함께 공감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식 자체가. 그리고 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좀 더 예의 바르게 말해라, 좀 더 착하게 말해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회적인 태도들이 굉장히 문제이고 당사자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사자의 현실에서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것을 정치권에서 충분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앞서 KBS 계단 얘기해 주셨는데 그 옆으로 저희는 지하로 이렇게 가는 길은 있는데 그게 안내가 안 돼 있는 거죠. 맞아요. 잘 안내돼 있지 않고. 맞아요. 예. 네. 그런 거 자체도 다 하나하나가 신경을 써서 더 배려하고 더 그 입장에 서봐야 된다는 지금 그런 얘기고 그건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얼만큼 열심히 들어야 하는가를 지금 이제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네. 이진송 편집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네. 저는 일단 일상의 차별이나 인식의 문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선의로 포장한 차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선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당신의 마음이 장애인이다 같은 표현을 그런 것도 있었나요? 네, 사람들이 의외로 그거를 차별을 지탄하는 표현이랍시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애를 열등하게 인식하고 비하와 모욕의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를 그러네요. 네,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자기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뭘 욕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아이러니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장애인 치고 혹은 뭐 장애인인데도
라는 식으로 이제 쿠션을 한번 깔고 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아나니만 못한 차별의 언어라는 거를 오늘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미디어 등에서 이제 우수한 성취를 이뤄낸 장애인만을 집중 조명하면서 장애를 극복했다고 잔사하거나 장애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에 이 정도 성취를 이뤄냈다. 사회적 인정을 받았고 이 사람 정도는 대단하다라고 인정해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송출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그러네요. 보죠. 예. 너무 우리도 뭐 비장애인들도 거기 안에서 우수한 사람만 너무 주목받는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죠. 네. 예, 그런 것처럼 네. 예, 극복이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우리가 사용했던 표현들인데 그런 의미가 있겠군요. 네.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잘하고 있는 걸 좀 얘기해 주셔야 개선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좀 칭찬도 좀 해줍시다. 네. 혹시 그런 사례를 발견하신 게 있는지. 네, 제가 최근에 봤던 연극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는 아픈 몸이나 난치성 질환을 가진 시민 배우들이 모여 만든 시민 연극인데요. 이 연극이 최근에 이제 백상예술대상의 젊은 연극상 후보에 올랐어요. 네. 이 연극은 이제 수어 통역이랑 자막 통역이 동시에 제공이 되어서 연극인데? 네. 그래서 자막을 어떻게 뒤에 이제 스크린에 자막이 뜨는 거예요. 네, 스크린에 자막이 뜨고 옆에서는 이제 수어 통역이 동시에 제공이 되고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제목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네, 라는 제목이고 그래서 이제 수어 통역이랑 자막 통역이 동시에 제공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도 이제 휠체어 이용자 분들이나 이제 수어 통역을 이용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생각을 해서 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예,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군요. 이게 다 가능하군요. 네, 양재 활동가께서는 수어 통역하니까 또 아쉬운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 뭐 생각이 많은 표정이셨어요. 네. 좀 칭찬하고 얘기해 주세요. 할 거는. 네. 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수어 통역사 한 명이서 다 수어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참 힘들죠. 네, 그렇죠. 참 수어 통역이라는 것도 어떤 번역의 작업이고 더 노동이 필요한 집중의 걸 작업이고. 참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좀 발견하고 싶었는데 좀 2020년 8월부터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수어 통역사를 지원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 국회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나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수어로도 접할 수 있게 된 게 되게 큰 변화로 저는 느껴졌고 또 최근에 제가 여러 차례 말하긴 했지만 좀 서울시장 후보 중에 신지혜 후보께서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정책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저희 방송 한번 했었죠. 네, 아까 말했던 발달장애인 선거권을 위해서 정책 자료집이 더 쉬워지거나 읽기 편안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정치가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책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서 말한 선거권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자료집이 장애인분들에게도 편하게 익힐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근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거 참 긴 주제이기 때문에 잠깐만 다루죠. 이 장애인의 문제 속에서 장애인을 어떤 무성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경향. 이것은 그들의 어쩌면 성욕 그리고 또 뭐 재생산권 또 성폭력의 문제 이것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한 말씀씩 듣고. 네. 예, 일단은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바라보고 성적 권리나 교육에서 소외시키는 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로서의 장애인만을 양산하게 된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해요. 취약한 만큼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 장애인을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해서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게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이 양면성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데요. 네. 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나 경험의 부재로 인한 자원 없음에 기반한 성폭력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장애인에게 성이 위험한 거야, 격리해야 되는 거야, 피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친밀한 관계나 자신을 돌보는 관계에서 더 성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성폭력에 있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깊은 얘기지만 저희가 좀 짧게 마무리로 들어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 똑똑똑 오늘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활동가 기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